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KBS 열린 토론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은 8월 첫 번째 금요일인데요. 이 무렵을 가리키는 7월 말 8월 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물론 연중 휴가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 시기에만 인파가 집중되는 현상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휴가철 하면 7월 말 8월 초가 연상되는 게 사실이죠.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 직업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도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되곤 하고요. 지금처럼 나라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권 안팎이 어수선한 시점에선 대통령의 휴가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심란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급격하면서도 꾸준한 국정 지지율 하락과 복잡한 여당 사정 등으로 예정된 휴가지 방문을 취소하는 등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데요. 휴가의 의미, 그리고 휴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지목전 토크 1부에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른바 어그로라고 불리는 악의적인 분란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임 용어에서 시작된 어그로를 끈다 하는 말은 이제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입학 연령 하향 조정안을 두고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주류의 언어가 된 셈이죠. 상대방을 도발해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인 어그로가 우리 일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유, 주목을 목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익명사회의 명암에 대해서 전방위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제 콩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냉철한 마음 탐구자 신경인류학자 박한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사람, 사랑, 공감의 소설가 서유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손정희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이렇게 물리학자, 신경인류학자, 소설가, 법률 전문가까지 각기 다른 전공, 개성, 지식을 가지신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제작진의 픽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저임금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잔업하고 일하고 일감 때문에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나가서 자고 온다는 게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요. 숙박비가 남들 다 가는 거니까 대통령이라고 안 갈 수 있어요. 다 가야죠. 정치인들도 가야죠. 그래야 힘을 받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워낙 싫어해서 평소에도 자기들 할 일 안 하고 내 국회 열지도 안 하면서 휴가는 무슨 휴가입니까? 일반 서민들과 같은 맥락이라면 정치인들이라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것도 보여준 적이 없지만 휴가락도 즐기면서 좀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갖고 시민의 소리 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놀러 갔는데 왜 너희가 놀러 가냐 약간 이런 문화 약간 그런 게 좀 굳혀져 있다 보니까 당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네, 휴가를 오늘 주제로 제작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마무리해서 휴가 못 간다고 투덜거렸더니 갑자기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내실 예정이신지. 서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휴가 안 갔고요. 예. 8월 말쯤에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지 않을까? 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 바닷가를 가기는 갈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바닷가는. 어린이를 물놀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휴가하면 아직은 물놀이, 뭐 물놀이. 피서 이런 개념이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면 물에 잘 안 들어가는 편이고 이제 구경하고 지키어주고 예. 그러는 입장인데 주변에 코로나 때 못 가셨다가 이제 사실 조금 많이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이제 많이 갔다 오시고 근데 이제 이후에 계획하신 분들은 조금 또 확진이 많이 이제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많아지면서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사람 별로 없는 바닷가라서 네, 갔다 사람 오려고요. 별로 없는 바닷가를 아시는 게 있나 보네요. 그런 데는 이름이 없어요. 유명한 바닷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 있는 그런 또랑 같은 그런 느낌의 예, 작은 그런 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명한 뭐 개장하고 폐장하는 그런 해수욕장이 네, 아닌 곳들. 그냥 사람 없고 그런데. 예. 그런 데서 보통 그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박 박사님은 뭐 나름 저는 다음 주에 갑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일주일 이제 정확히 말하면 5일 정도 되는데 가족들하고 좀 갈 계획입니다. 네, 다 그럼 잡아 놓으셨겠네요? 네, 미리미리 좀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쌀 때 해놨습니다. 예, 지금 그냥 가시면은 그냥 길가에서. 네, 아니 근데 아이들도 있어서 길에서 잘 수는 더 이상 이제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좀 좋은데 잡았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다녀오셨어요? 휴가라고 하기에는 짧게 애들이랑 이제 뭐 해수욕하고 물놀이 할 수 있는데 계곡 같은 데는 좀 가는데 저희는 원래 휴가를 5월, 9월에 많이 가고 7, 8월 성수기에는 첫 번째 피하죠. 비싸서 두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길게 못 가는데 아마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하는 사람들은 일이 재판이 이번 주에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난주도 하나도 없고 딱 법정 휴전기에 이때 법조인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또 네. 방송을 다 빼기가 어려워서 보통 그렇죠. 일주일 이렇게 못 가고 1박 2일 주말 껴서 3박 4일 정도는 놀아요. 네, 쪽잠 자듯이 여름 휴가를 예, 그렇게 가셨네요. 이정필 교수님은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지난주에 겸사겸사해서 뭐 부산에 잠깐 다녀온 고향에 걸로 딱히 제가 또 그 이번에 방학 숙제가 또 밀린 게 많아가지고요. 뭐 쓰시는 게 있나 보다. 뭐 이것저것 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딱히 지금 뭐 8월 달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원래는 이제 이제 부산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일정을 잡으면은 제가 보고 이제 얹혀가는 정도였는데 네 올해는 좀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다들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뭔가 잘나서라도 하고 계시거나 그러긴 하는데 지금 이정필 교수님 보시기에 그 주변 분들이 여름휴가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뭐 그거는 이제 꽤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일종의 그 민족의 대이동 또 다른 민족의 대이동 같은 예.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그 분위기는 나지만 또 꼭 뭐 7말 8초에 이제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람도 많고 교통도 막히고 뭐 숙박 잡기도 힘들고 좀 뭐 많이 분산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청취자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좀 휴가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이것도 이제 있는 것 같고 휴가 자체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 날짜와 비용을 얼마나 여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편차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뉴스나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좀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렇죠. 화려한 모습들만 좀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게 또 휴가를 못 가거나 그 정도 여유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다가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더위에 또 열심히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좀 그런 것도 이제는 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뭐 만사형통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좀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아예 그냥 7월 말이나 8월 초나 이때쯤 그냥 이렇게 좀 그 뭐 법정 공휴일을 좀 늘리든지 샷다운 예를 들면 뭐 이제 7월 말이 이제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절 전후에 이제 말복이 있고 하니까 뭐 그때 중복에서 말복 사이에 아니면은 뭐
8월 광복절 연휴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법정 공휴를 좀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좀 나서주기를 바라시기도 하는 그런 건데 어떠세요, 박 박사님 주변 분들의 분위기나 이런 건? 뭐 우리나라 휴가 사실 인색하죠. 남 휴가 가는 거 좋게 안 봐요. 네. 윗사람이 가도 그렇고 아랫사람이 가도 그렇고. 예, 그래서 말단 직원들은 말단이라서 못 가고요. 책임자급은 또 책임자라서 못 가고 오너나 뭐 이렇게 이제 기관장 정도 되면 또 안 갑니다. 네. 또 내가 또 있어야 된다. 약간 일중독 같은 것도 예.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놀고는 싶으니까 이제 출장, 답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가지고 휴가를 좀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학회 참석이라고 하고 사실은 그때 같이 좀 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할 때는 진짜 열심히 딱 하고 또 놀 때는 또 확실하게 놀게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맞아야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요즘 뭐 직장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난 휴가 갈 시간도 없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회적인 자본처럼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바빠서 안 가는 거고요. 또 백수는 백수인데 무슨 휴가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휴가 문화가 성숙하기가 어렵고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휴가를 좀 다들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이게 이제 농경사회나 이런 데는 이게 농번기와 농한기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냥 쉴 때가 있고 그냥 일할 때가 있고 이런 건데 산업사회는 계속 1년 내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휴가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형식 이런 게 좀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또 산업사회는 또 옛날 산업사회하고 달라서 모두가 다 뭐 육체노동이든 뭐든 간에 어딘가에 직장에 소속돼서 다 한꺼번에 뭔가를 하는 또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되게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니까 현재 휴가를 뭐로 불러야 되나 이제 그런 참 고민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자유직에 가까우신. 근데 오히려 자유직이 휴가를 못 간다라는 그러니까. 것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큰맘 먹고 해외를 나가서 가족들이랑 흔들리는 버스를 타면서 공항에서 이동 중에 의뢰인들이 전화를 하시죠. 어떤 분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정말 궁금한데 이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그 전화 그 해외여행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거 비싼 요금. 그럼 왠지 모르게 의뢰인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제가 해외 가서 놀고 있으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해외라고 안내해주는 그 멘트를 지워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처럼 이렇게 일이 끊이지 않고 업무 시간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나는 휴가지만 상대방이 휴가가 아니었을 때 이렇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소속 변호사 월급쟁이였을 때는 빨간 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2월이나 9월 다가오면 빨간 날이 거의 반이 끼는 달이 있어요. 이럴 땐 매출을 어떻게 올리나 이런 고민하는 자영업자고 일단 그렇죠. 휴가를 10박을 가면은 일단 10일치의 매출을 내가 만들어놔야 돼. 빼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때 더 열심히 그렇죠. 일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휴가 끝나고 오면 밀려있는 일을 또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길게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이 무슨 되게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좋아하시는 지인인데 주문을 했는데 12월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진하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유럽 장인들이 만나는데 9월부터 휴가 들어가서 12월 돼야 휴가를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납품이 된다는 거죠. 네. 어머 3개월이나 휴가를 쓰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쉬는 게 두렵고 어렵고 쉬고 나서의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들 좀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 전문직이시지만 고용된 노동자였다가 자영업으로 바뀌시면서 확실히 오히려 달라지는. 노동자일 때 더 잘 쉬었어요. 그렇죠. 그건 의사도 그렇습니다. 네. 의사도 처음에 개업하면요 안 쉬어요. 쉬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집에서 왜 여기 와 있냐 진료실에도 앉아 있어라. 365일 진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어느 정도 주말 진료하시는 분들. 무리해서 개업하신 분들이 특히 그러죠. 굉장히 회한이 오고 가는 경험담이셨고 자유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우리 작가님. 진짜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인들은 휴가가 주어지니까 정말 빨간 날 앙착같이 쉬는데 이 프리랜서들은 휴가가 사실 없죠. 쉬고 싶으면 언제든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 쉬려고 하면은 그 남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그 마음이 자기 안에서 얘기해요. 뭘 했다고 쉬냐. 네. 더욱 열심히 남들이 쉴 때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빈둥대면 죄책감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또 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일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휴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쉬는 것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사실은 또 주변에 보면 제 그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좀 여름 휴가는 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또 네네.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디도 좀 가야 되고 뭐도 좀 해야 되고 평소에 안 하던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 강박. 그래서 좀 보편적인 휴가를 보내야 남들한테 나 휴가를 갔다 왔다. 뭐 휴가를 보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있기 전에는 그런 방식의 휴가를 보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정말 그냥 활동을 딱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어디를 특별히 가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평소에 안 하거나 혹은 안 가본 데 갔다 오면서 에너지를 받는 분들이 있고 네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좀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 많거나 북적거리는 데 가면 더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저는 좀 그 휴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맞는 방식의. 그렇죠. 여행은 떠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떠날 때가. 막상 가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선택지도 좀 좁고 아무래도 지금 특히나 이제 해외도 잘 못 나가니까 더더욱이나 이렇게 되게 인구도 많은데 갈 휴양지는 대부분 비슷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좀 겪는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떠세요? 이종필 교수님은 또 어쨌든 자유 전문직이신데 비교적 그래도 시간 쓰기는 조금 나으신 편이긴 하지만 아마 교수님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솔직한 심정이 이제 장마 끝나면 굉장히 좀 우울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면 개강이 먼저 하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저도 사실 솔직히 좀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 에르빈 슈레딩거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착상을 한 게 그 1925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렇게 떠나서 그 아루사라는 이제 그 휴양지에 가서 머물면서 이제 떠올린 거거든요. 그거를 이듬해 1월인가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슈레딩거가 그 역사상 가장 좀 유명한 바람둥이 과학자이긴 해요. 예. 그때 크리스마스 휴가를 갈 때 이제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 내연녀랑 같이 가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휴가를 가서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해서 역사에 남는 어떤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슈레딩거가 꼽히기 때문에 그게 휴가 때문인지 다른지는 그죠. 그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슈레딩거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이제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각 잡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창의적인 일이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접근법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좀 우리 사회가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더 많이 좀 이렇게 창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이렇게 더운 때 좀 더 이렇게 마음을 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영역에서 새로운 좀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노동과 여가의 문제. 사실 노동이 너무 중심적이어서 여가는 노동의 어떤 의해서 규정되는 그 일종의 노동이 없는 상태. 근데 노동에 결과적으로는 기여하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휴가는요, 그냥 말 그대로 휴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제 휴가에 대해서 긴 휴가, 자유로운 휴가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휴가를 다녀와야지 생산력이 높아진다 이건데 그게 무슨 휴가입니까? 그거는 또 업무의 연장이죠. 워크숍이고. 그러니까 그냥 휴가는 노는 거예요. 이게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슈레딩거처럼 뭘 발견하고 뭐 이러면 좋죠. 이게 이제 근데 아마 슈레딩거도 그러려고 휴가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휴가를 보내줄 때 휴가를 다녀와야 불만도 없어지고 뭐 이래야 되고 뭐 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휴가는 그냥 낭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은 낭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냥 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자체로 좀 인정받을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못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일 것 같아요. 대통령은 휴가도 억지로 가야 되고 억지로 간다는 게 뭐냐면 가는 신용도 해야 되고 가서 뭐 하는 신용도 해야 되고 갔다 와가지고 마치 구상에 맞춰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꺼내도 놔야 되고 예전 같으면 책 같은 거 반드시 뭘 보는지도 또 해야 되고 바닷가에서 글씨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퍼포먼스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게 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서 작가님 어떠세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휴가를 보시는 그런 입장? 근데 저는 그 노동하는 인간 누구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그 청취자 시민분들께서 정치하는 분들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 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거로 알 수 없는 게 알 수 없는 거고, 저는 아무튼 노동하는 인간 예외 없이 다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휴가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게 이전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휴가 때 사실 몇 년을 잘 못 쉰 3년 동안 못 상태였고, 쉬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심해지기도 하고 이제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휴가를 쉰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쉬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일을 해야 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 그게 휴가를 안 한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셔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휴가를 가면 사실 그 국민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하게 좀 대통령이나 이렇게 좀 중요한, 아까 이제 뭐 관급 말씀하셨는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고 밑에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쉬고 중요한 사람은 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사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KBS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윗분이 안 계시는 날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두절이라고. 머리가 없는 날이라고. 굉장히 그 자유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좀 쉬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독 휴가를 제대로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외국 정상들 보면 막 2주일씩, 뭐 30일씩, 뭐 골프장에서도 나오고 수영복 입고 정말 해수욕 즐기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때 우리나라는 유독 그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에 인색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북이 전쟁 상태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이 달려와서 뭔가를 진두지휘해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단 휴가를 가면 가장 뉴스 헤드라인에 전국 구상. 사실 전국을 구상하는 건 휴가가 아니라 이제 멀리 가서 출장 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 대통령에게 온전히 주어진 휴식을 원하는 국민은 없고, 어차피 5년 단임제니까 10년 뭐 중임할 수도 없으니까 5년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사 뭐라고 해야 되냐, 하루도 쉬지 않고 영혼도 쉬지 말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휴가를 어디를 가는지를 항상 조명하게 되고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휴가 가는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수영복 입고 해변가에 앉아 있고 여사님이랑 커플티 입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문 대통령이 온전히 그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휴가 간 기억이 없거든요. 없죠. 근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야 저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무게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들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항상 국민의 삶은 행복하기 어렵고 항상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늘 어려운데 대통령은 왜 어려울 때 휴가를 가냐, 이런 이야기가 꼬리표처럼 다는데, 그럼 우리가 안 어려울 때는 어딘가,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우리 대통령의 휴가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휴가 갈 때 책 가져가는 거, 그게 꼭 공개가 되잖아요.
출판업계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게 아무래도 프로모션 효과 같은 건 분명히 좀 있고. 책상에 놓아드리고 싶어요. 안 읽으셔도 돼요. 저기 뭐 피치 전쟁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그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양자역학을 소개를 하다가 이제 좀 가볍게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책으로 이제 제가 그 재작년에 썼던 그 SF 소설책에 양자역학 얘기도 나오니까 휴가 때 꼭 가져가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그 부탁을 뭐 듣지는 못하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뭔가 나라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님이고 이제 뭐 군사불체 이런 것처럼 뭔가 국가의 어버이. 북한도 아닌데 그런 정서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뭔가 좀 일이 터지면은 이 나라님이 뭔가를 다 해결해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이제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게 대통령제에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면은 구멍가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고 결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대통령 한 명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정착된 시스템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대처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이제 훨씬 좋은 정치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7월 말 8월 초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사건 사고가 또 많아요. 이게 뭐 수해가 생긴다든지 뭐 자연재해 같은 폭염이라든지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북한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미사일 쏘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참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왜 너는 놀고 있냐 이런 식의 좀 정서 이건 뭐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수해가 난 거면은 대통령이 사실 뭐 간다고 해서 아주 엄청난 재난이 아닌 다음에는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해결이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 게 있다고 휴가 가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연극 관람하시고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 확산기인데 보니까 마스크 잘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좀 이렇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일단 현재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안 작동하고 있는데 대통령마저 없으면 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아마 고민과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도 아마 좀 있으니까 더 그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데 우리 박한석 박사님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대통령 휴가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국민들한테 이 휴가에 대한 건강한 문화를 일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처럼 가실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랑 은밀하게 가야 돼요. 사실 청남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없앤 것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일반 휴가지에 일반 숙소에 묵은 이거 엄청 민폐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별장은 대통령이 거기서 뭐 신나게 놀고 즐기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아닌데 이제 뭐 또 없앴죠. 뭐 없애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이야말로 휴가를 반드시 가야 되고 꼭 가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도 일을 안 할 리가 없어요. 대통령이 휴가 가서 전화기 꺼놓고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하실 거예요. 하지만 메시지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일은 계속 하실 거예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드러내고 나는 뭐 또 건전하게 책 읽는다 뭐 한다. 휴가 가서 책을 읽어요. 휴가 가서 쉬어야죠. 이제 그런 조금은 좀 놀아도 괜찮아 허용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좀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를 내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어쨌든 표 바라봐야 되는 정치인이니까. 외국 대통령, 외국 총리는 확실히 좀 대통령에 비해서는 외국도 좀 느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휴가는 굉장히 많이들 챙기는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또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미국 대통령 막
한 달씩 비는 분들도 있었죠. 부시 대통령이라는 이런 케이스라든가.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31일간 여름 휴가를 떠났고요. 대통령 너무 게으르다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2주 동안 동부 휴양지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휴양지 즐기는 모습도 많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그때도 사실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라크 공습 단행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휴가를 가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안 가겠다라고 하고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17일간 골프 치는 휴가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대통령이 골프장으로 휴가를 가면은 정말 언론이 많은 질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휴가 너무 간대하지 않은 거, 취미에 간대하지 않은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가 싶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지방 휴양지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걸 취소하고 이제 서울에 머무른 걸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야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리고 자영업도 사람이다. 우리 모두도 좀 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휴가 가도 사실은 아주 그렇게 급한 연락 아니에요. 근데 꼭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업무 연락 다 오거든요. 휴가 간 것 같지 않은. 사실 그것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휴가를 가도 네 할 일은 해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급한 거 아니면 휴가 갔어. 그러면 업무 메일은 끊는 분위기. 이것도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은 보안 사항이긴 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예를 들면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그 숙소에 한 라인이 언제나 깔리거든요. 네, 그래서 들면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금은 이제 개인 집이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좀 이런 대통령의 휴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대통령의 휴가 외에도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형태가 너무 다양해지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는데 휴가라는 게 아까 이종필 교수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국가적으로 그냥 뭔가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물론 좀 약간 강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휴가 간의 격차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심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 오히려 이제 휴가 못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는 분들, 일용직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훨씬 더 휴가 가기 어려운 열악한 처우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4일부터 플러스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통계를 보면 주어진 휴가 일수에 이걸 다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치로 60% 정도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한 달, 두 달, 세 달씩 휴가 가는 것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에서 아주 최소한도의 휴가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는 사람들도 극히 적다. 그리고 사실은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근로자들은 난 이때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너는 이때 일이 많을 때니까 있어야 돼 이런 충돌도 현장에서는 왕왕 있어서 이 연차휴가나 휴가라는 것이 근로자 편의주의냐 사용자 편의주의냐에서 아직까지는 윗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문화적인 면이랑 법적인 면이 이제 사실 같이 가는데 법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문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문화가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법도 뒤따라가지 못하죠. 이제 법이 더 개선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세팅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호주인들은 휴가를 많이 가요. 휴가를 너무 길게 가서 뭘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네. 맨날 다 휴가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요. 근데 호주 사람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초과 근무라든지 혹은 휴가 때 일 시킨다든지 주말 근무할 때 그 페이를 법적으로 너무 많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휴가에 대해서는 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 국민 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 휴가를 꼭 써야 될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그에 상응할 만큼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서너 배 페이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착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그 연휴 때나 이럴 때 제가 느끼는 건데, 나의 휴가가 남의 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숙박업소에 가거나, 그러니까 나의 휴가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런 식당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그분들은 그때 일하고 나머지를 이제 쉬는 방식을 선택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휴가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슨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정말로 자유인처럼 지내지 않는 한 어떤 서비스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어서, 이게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쉬면 아마 못 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할 거고. 아까 그 주장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꼭 휴가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워낙 절대적인 어떤 그 휴식의 일수, 그렇죠.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때는 좀 쉬어가는 어떤 그런 구간을 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7말 8초에 빨간 날이 며칠 생기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이제 그 구간을 이용을 해서 휴가를 하든 아니면 그냥 쉬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여러 정말 노동 형태나 업종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뭐 특정한 기간에 휴가 간다는 건 사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 다양한 휴가 일정과 뭐 다양한 어떤 휴가의 형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뭐 오래된 것 같아요. 논의가 이제 오래됐는데, 여전히 좀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오피셜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으로 휴가는 여름 이때 7말 8초에 가야 돼라고 하는 어떤 부원의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아니라 좀 휴가의 어떤 탄력적인 어떤 이런 다양한 모습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명절과 뭐 연계된 어떤 그 새로운 휴가라든지, 어차피 또 사람들은 그렇게 추석 같은 경우를 여름 휴가 못 가면 추석 때 그렇게 몰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활성화된 어떤 문화로서 정착은 아직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 거기에 대한 좀 주목,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나 뭐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이렇게 이제 오래 쉬는 나라들, 반드시 여름에 한 2달 이상도 쉬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제 세팅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문화도 아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유럽도 크리스마스 2주 휴가는 진짜로 노터치 기간이거든. 그때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식당도 문 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그냥 밥 해 먹으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 크리스마스 시즌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로 놀러 가죠. 다른 나라로. 그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집하고 한식당을 해요. 한식당도 하고. 그러니까 안 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는. 자, 서유미 작가님, 어떤 휴가 문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삶에서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너무 신성시 되기도 하고, 노동을 너무 그 삶에서 큰 그 파이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쉬는 법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놀고 쉬라고는 불안해하고, 그 쉬고 노는 게 약간 일하고 또 연관돼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좀 일하려고 태어나서 일하려고 사는 거는 아닌데, 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좀 편하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서 우리의 보통 회식이나 놀러 가는 문화가 거의 다 유사하거든요. 술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취해서 노래하고. 맨정신에는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노래를 하는 게 즐겁다는 건 아는데 맨정신에는 노래나 춤이 전혀 안 되는. 근데 이제 아까 뭐 크리스마스 얘기하셨지만 이제 외국 영화 봤을 때 제 예전에 되게 놀라웠던 게, 가족들이 피아노 옆에 모여서 막 술을 안 먹었는데 노래를 하잖아요. 연주하면서 각각 악기를 막 다루면서. 근데 그게 되게 어색하고 맨정신인데 쑥스럽지 않고. 근데 우리한테도 좀 놀 수 있는 각각 뭐 가족이든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에 그 비렐름 함메르쇼이의 휴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식탁에 이제 한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뒷모습만 보이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휴식이고 여자가 책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뒷모습이어서 앞에 뭐 하고 손에 뭐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멈춤의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스마트폰으로 SNS를 그럴 수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도 되게 휴식에 많은 그 휴식이라고 많이 좀 착각하는 시간을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가지고 나 혼자 가만히 그러니까 터치만 안 받아도 우리는 좀 휴식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각자 나를 다 이렇게 좀 연결을 끊고 혼자한테 좀 집중하고 진짜로 그게 길지 않아도 딱 그 시간을 지나고는 아, 나 좀 쉬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행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게 휴가 지금이 한참 또 휴가 중이신 분들 주변에도 좀 많던데 휴가 중에 열린 토론 들으시란 말을 함부로 하진 못하겠지만 지목전 토크는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한번 휴가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휴가라는 단어 외에도 한때 바캉스라는 말 역시 많이 쓰였죠. 텅 비어 있다는 의미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한데요. 일하는 자리가 비었다는 장기 부재 중의 의미이기도 했겠지만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새로운 걸 채울 여지가 또 열리기도 하는 걸 것 같습니다. 지목전 제작진의 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KBS 열린 토론. 뉴스를 실제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심하다고 그래야 되나? 튀는 걸 통해서 주목받고 싶어 하신 분들이 하는 거야 자유인데 수행복 차림으로 남녀 커플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강남대를 활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오버했죠. 한국 기사인가 싶어서 무슨 뭐 사고 난 거 같은 거 보면은 또 외국이야. 우리나라랑 관계없는. 괜히 헛수고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뉴스같이 조금 더 진지한 걸 다룰 때 기사에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게 되면 파장도 크고 피해보는 사람도 더 많으니까 별로 좋은 인식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과도한 행위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어그로 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행위 자체를 막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신경윤리학자 박한선 박사, 물리학자 이종필 교수, 소설가 서유미 작가, 손정혜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까 휴가 얘기하는 중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거 써놓으셨던데 52시간제, 120시간제 이거 120시간 노동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좀 약간 아픈 지적이긴 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출연자의 픽으로 박한선 박사님께서 어그로를 가져오셨습니다. 어그로의 인류학을 하시는 건가요? 어그로의 기계학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어그로라는 말 아마 뭐 처음 들어보신 청취자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세계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아마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있지 않거나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좀 과장해서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담뿍 담아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어그로가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사회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이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경인류학이다 보니까 확실히 넓어요. 어그로까지 또 이렇게 지금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나름의 이제 박한선 박사님이 보시는 시각을 좀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게 단어니까 사실 신생어도 아니고 이게 약간은 비속어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 특정한 어떤 자곤이라 그러죠. 약간 속어로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기도 하는데 점점 많이 쓰이니까 확실히 이제 그 약간 일상어처럼 된 느낌이 들거든요. 서미 작가님은 이 말을 작품에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생각 안 해봤는데. 예. 어쨌든 이게 진짜 그 국립 그 국어원이나 뭐 국어사전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뭐 새말사전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조어로 이제 이 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은 늘 어그로를 끈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검색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사이버 렉하다,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끌고 가는 뭐 낚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현대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어그로를 끄는 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인터넷 뉴스에서도 어떤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아서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거나 뭐 사실은 내용하고 전혀 다른 제목인 경우도 있고 뭐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든가 뭔가 건전하고 옳고 그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눈길만 사람들의 뭐 조회만 이제 끌고 가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 관종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좀 전반적인 사회에 되게 좀 많아진 느낌. 네, 그래서 좀 거품처럼 좀 끓어오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그로를 끈다는 말은 쓰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관종이라는 말은 쓰시고 계시네요. 예, 관심종자의 또 줄임말이기도 하고 사실 관심종자라고 분류는 약간 비하하는 말인데 그분들이 보통 어그로를 많이 끄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 이렇지만 처음에 시작된 것과 현재 쓰이는 것이 의미가 살짝 비틀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또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게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종필 교수님이 가장 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 같은 거.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까지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셨군요. 네. 롤까지는 안 가셨구나. 롤까지는 안 가셨어요. 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그 게임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센 캐릭터 내지는 뭐 몬스터라고 하죠. 괴물로부터 우리 편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제 미끼가 되는. 네네. 그래서 힘센 캐릭터가 나에게 집중을 내가 막 맞아주고 주의를 끄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어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그러베이션이라는 영어. 네, 에그러베이션을 보통 더 많이 쓰죠. 뭐 악화, 뭐 이제 화를 돋운다, 도발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 몬스터 캐릭터에게 내가 도발을 해서 그러니까 맷집이 좋은 캐릭터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탱커라고 하는 맷집이 좋은 애가 나서서 그 몬스터의 주의를 끌어서 내가 그거를 다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는 대신 뭐 다른 어떤 캐릭터들이 이제 뭘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게임에서 어그로를 끊는 거는 우리 팀을 위한 희생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행동이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비슷한 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흔히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거 보면 이제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좀비들의 어그로를 끄는 그렇죠. 네. 딱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부산행 이런 데서 그렇고. 네, 뭐 그런 뭐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그냥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딱 넘어와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게 돼서 어그로를 끄는 것이 굉장히 정말로 상대방의 몬스터도 아닌데 화를 돋구게 해서 관심을 끌고 관심을 받고 하는. 근데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글쓰기 수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스티븐 킹이 그 유명한 호러 작가죠. 그분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글쓰기는 유혹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말로 하면은 글쓰기는 낚시라는 끌어들여야 되니까. 뜻이고 그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어그로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그로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긴 한데 이게 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이게 경계를 참 어디까지 이제 그어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해진 거예요. 네.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언어가 약간 의미 변형을 거치면서 굉장히 광범한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그 언어의 힘이기도 한데 그러면 또 너무 넓어지면 또 격하게 또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모르실 것 같은 분은 손정혜 변호사님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어그로를 끌어야 돼 엄마 게임에서. 일단 부정적인 단어에서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어감이 많이 다가왔는데요. 게임은 잘 안 하니까 그 세계에서 어떻게 어그로를 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 이제 클릭하기 위한 용도로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는 걸 어그로 끈다라고들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기사 같은 것들 어그로성 제목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일컫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그로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제목들은 뭐 미국에서 외계인이 발견. 그래서 클릭을 하면 외계인 발견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끝나거나 최근에도 뭐 아사다마오가 강남 어디서 죽어. 뭐 또 어떤 제목은 신체 발견. 정말 황당한 제목으로 저를 클릭하게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댓글 같은 데 보면 어그로 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그로라는 게 제가 접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해서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클릭하게 하고 유튜브를 보게 한다던가 기사를 보게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어그로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어원 자체는 되게 좋은 어원이더라고요. 어그로시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이런 어원을 가진 단어가 왜 또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상으로는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저도 어그로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예. 현재로서는 저에게는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되게 자극해서 이제 관심을 끄는 그리고 한편에서 낚시성 기사는 보통 클릭베이트라는 보통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일종의 미끼를 던지는 행동 이런 게 다 합쳐지면서 이제 원래 와우라 그러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데서 쓰였던 말이 이제 이렇게 쓰이는 이거 되게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박한선 박사님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진단해 주시죠. 사실 이 어그로는 동물의 세계에 만연한 그런 행동 전략입니다. 이제 자기는 해가 없어요. 뭐 독성도 없고 공격성도 작은데 공격성이 높은 혹은 이제 독성이 많은 이제 유해한 이제 그런 종과 자신의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베이츠 의태라고 합니다. 베이츠 의태를 보여서 소위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를 공격하려던 애도 공격 안 하고 간다든지 뭐 피한다든지 혹은 나한테 복종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 만연해 있죠.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 어그로가 잘 안 통해요 원래. 왜냐하면 인간은 수명이 길고요. 그리고 개체를 잘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사파적 기억, 즉 그 사람과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그로는 딱 한 번만 통하거든요. 두 번 속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처럼 한 번, 두 번 섞이게 되면 신뢰를 잃고 신용을 잃게 되면은 그 어그로가 통하지 않으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어그로는 이 아주 일시적인 경우, 뭐 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뜨내기 장사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일시적으로 통하는 전략인데 인터넷 세계가 이 어그로꾼들의 이 퍼포먼스, 즉 업무 수행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켰죠. 그렇죠. 굉장히 증가시켰죠. 네. 밭도 넓게 만들어줬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긴 인류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그로와 관련된 부정적인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성필 교수님은 이 현상들 아마 스스로 어그로 끄시는 역할보다는 어그로 꾼들한테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한 15년쯤 전에는 이렇게 뭐 어그로성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리면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밤새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 이후로는 체력이 안 돼서 그냥 무시하고 패배가 예정된 싸움입니다. 네, 다 덧없는 길이라는 거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30대 때나 이때는 이제 그 뭐 제가 쓴 뭐 글이나 이런 데 이제 댓글이 달리면은 저 공격적이고 이제 어그로성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그냥 내가 글을 잘 써서 이 사람을 화나게 했구나. 내가 먼저 어그로를 한 거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법을 좀 체득을 했어요. 그냥 아예 이렇게 그 대꾸를 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체득을 했는데도 가끔은 이제 여전히 좀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울컥하게 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좀 이렇게 아직도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훨씬 더 지금 이렇게 폭넓게 발전을 한 거는 일단 이게 어그로가 돈이 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유튜브의 조회수, 뭐 시청 시간 이런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언론사의 기사마저도 사실은 이게 클릭수나 조회수 뭐 이런 걸로 사실 뭐 매출이나 이런 걸로 집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유명해지고 보자. 왜 그런 앤디 워홀 했다고 잘못 알려진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 칠 거다. 뭐 이건 그 출처불명의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단 주목을 끌고 유명해지면은 그게 돈이 되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받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정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치와 언론이 또 좀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트럼프의 어떤 언행은 굉장히 어그로성 언행이잖아요. 가장 최고로 성공한 어그로꾼이죠. 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지금 대만을 방문했던 펠로시 의장도 사실은 약간 어그로성. 자극성이 있죠. 국내에서 지금 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렇게 성공한 거 보면은 정말 보통
평소라면은 이렇게 내가 저런 혐오적인 어떤 차별적인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밖으로 내던지지 못하는 공개해서 유통하지 못하는 말들에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정치 세력과 어떤 당파적인 결부가 되면서 내가 이런 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떠들어도 돈벌이도 되고 이거를 누가 또 인정을 해주네. 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기름을 부은 면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계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말 그대로 단순한 이익 추구,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비주류로 계속 남아 있으면 사실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데 자정이 어느 정도 될 텐데. 근데 주류가 이제 그걸 받아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력을 부여하거나 주목력을 부여하거나 진영화시키거나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더 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미 작가님은 이런 식의 어그로 사례들 뭔가 좀 눈에 띄는 거 있으셨어요? 저도 아까 그 말씀 저기 변호사님 하셨던 그 최근에 봤던 게 아사다마오 그 뉴스 나온 거 봤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그 자살 내지는 사망에 관해서 그렇게 그 가짜로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이 아사다마오 가짜 뉴스도 나가고 나서 그게 하루 만에 조회수가 40만 회를 넘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영상은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재밌으면 가져다가 옮기고 그래서 원본이 사라져도 그게 이제 퍼져나가서 수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명하기도 어렵고 또 원래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던져놓고 혹은 뭐 어떤 목적 하에서 던져놓고 이게 아니면 말고 그리고 뭐 사과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지거나 뭔가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네 사이트는 이제 알리게 된 거죠. 삭제를 했어도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이즈든 뭐든 한번 알리고 나면 그뿐이다. 유명해지면 뭐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많이 반응하고 심지어 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하나의 아예 또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더 달콤하게 보고 즐거워하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박한 박사님이 이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과는 또 다른 존재지만 온라인이 이제 이걸 증폭시킨 또 다른 또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법이 여기에 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증거 수집하에서 그 사람을 처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생성됐다 소멸됐다가 생성됐다 퍼나갔다가 원작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뭐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죄 뭐 이런 걸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부분을 만든다고 한다면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가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어그를 끌죠. 예를 들면 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되게 자극적인 뭐 불륜, 뭐 노출, 뭐 이혼, 뭐 호스트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클릭하면 뭐 그런 설이 있더라. 또는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하는데 썸네일 자체는 특정 연예인 거기에다 뭐 이혼 이렇게 뭐 불륜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또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해서 처벌을 하는 것조차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용이 드는 일이 있다 보니 결국 그분들은 클릭 장사하고 돈 벌고 끝나고 엄한 사람은 그걸 해명하러 더 진을 빼야 되는 그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단순히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에이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이거 거짓말이네 하고 그냥 넘기는데 약간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고 그래야 조금 이런 명예훼손적인 어떤 특정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보게 하고 부분별하게 팩트체크 되지 않은 글들을 올린다거나 국내 유명 유튜버 중에는 정말 허위사실을 많이 주장을 했고 피해를 양산했는데도 버젓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봤자 뭐 2-3천 원, 그렇죠. 2-3천만 원 배상해주고 위자료로 그거 이상의 수익을 거둬왔으니까 그런 면들이 항상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 조롱거리가 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요. 길에서 시끄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행위.
남의 집 벽에 낙서하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이거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뭐 이런 걸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모욕죄 쪽에 해당하는 거긴 하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구체적으로 모욕할 목적이 있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다 하더라도 길에서 시끄럽게 하면 경찰이 그거 잡아가거든요. 네. 너무 시끄럽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예전에 주정하고 막 이러면 경찰이 이제 훈방 조치도 하고 뭐 어떨 땐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인터넷 세계에서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세계에는 이런 법적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란하진 않잖아요. 사실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누가 남의 집 담벼락에다 낙서합니까? 네, 댓글창에다 낙서하지. 방통위에서 이제 네. 유해 정보, 뭐 네. 청소년에게 유해가 된다던가 타인의 명예훼손이 있다던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제재하고 그 글을 게재를 중단하거나 삭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데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렇죠. 제보하고 판단하고 회의해야 되고 이 또 결정 내려야 되고 이의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어려워서 우리 이제 수사기관에서 잠복 수사하는 것처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조금 더 간소하게 이런 글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국가기관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심의라는 영역에서 하는데 통신심의는 사실 근거가 불법,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규정된 것들을 통신에서 이제 했을 경우에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정도인데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심한 것만 사실은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음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중간에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거를 감지해서 문제가 접수가 되면 일단은 차단시키는 임시 차단 조치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쓸데없는 것들이 차단이 되거나 또는 플랫폼 기업이 너무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아직은 좀 복잡한 상태이긴 해요. 박한서 박사님 보시기에 가장 본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 식별 능력, 즉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만 있어도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얼굴을 다 그렇죠. 드러내고선 길에서 고성방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마음속에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인터넷은 그게 없습니다. 익명성이 너무 폭넓게 보장이 돼 있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로 또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두 개를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뉴스 밑에 댓글 막 좀 말도 안 되는 욕설 같은 거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뉴스를 보면 꼭 댓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논평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쓴 욕설을 가지고선 그 뉴스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익명 댓글도 달고 실명 댓글도 달 수 있게 이렇게 이원화하면 실명 댓글은 좀 신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안 달릴 거예요. 하지만 실명 댓글을 달 정도라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자기네 이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제도를 좀 만들어 본다면 익명 댓글만 달리는 쪽은 사람들이 아유 뭐 익명을 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고 다만 그런데 정치적 박해를 당한다든지 내불고발자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좀 공개했을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채널을 좀 더 따로 만든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수많은 뭐 그냥 사회 뉴스, 연예인 뉴스 뭐 이런 거에도 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욕설 같은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게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팩트 체크해주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순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백과사전 전집 이런 거 잘 안 팔려요. 다 유튜브로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 이거 알아 해서 보면은 야 이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모르는 거 이게 맞아 이렇게 왜냐하면 그 똑같은 컨텐츠를 재생산해서 너무 많은 유튜브가 그 거를 팩트인 것처럼 방송을 하니까 아이들이 현혹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를 이거를 뭐 일일이 삭제시키고 일일이 이 사람을 제재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일단 이걸로 팩트 체크해주는 유튜버들이 조금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정보를 가려내줬으면 정말 좋겠다. 특히 아이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라면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야가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어그로에 비해서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근데 되게 다양한 접근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서유미 작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익명의 문제인지 실명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은 드러내놓고 레카짓 이른바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처음에 익명 여러 가지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뭐라 그러죠? 좀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되게 초기에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어서 남들 앞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들. 사실 지금 뭐 직장인들 블라인드나 대학생들 에브리타임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보도 주고받고 뭐 자취 정보. 사실 뭐 그분들이 보면 좀 그렇지만 사실 여기는 어떻고 뭐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것들 나누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변질이 됐는데 익명 게시판은 내버려두면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이제 난장판인 건데 이 그 출판사 쪽에도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숲에 가서 우리가 정말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고 외치던 그 심정으로 하는,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익명 게시판들은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사실 이것에 가장 이제 처음이 대자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인지. 지금도 이제 대자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글을 쓰는 행위를 너무 배설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보고 나쁜 마음이 사실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 행위에 내가 같이 동참해서 정말 나도 같이 이렇게 배설해버리고 끝날 때 저는 실명을 달아서가 아니고, 실명은 남의 이름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실명을 달아서가 아니라 그걸 쓰는 자신을 좀 진짜 거울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 옆에 거울이 있어서 그걸로 한 자신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존엄한데, 그렇죠? 존엄한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든지 이렇게 쓸 때 한 번만 좀 더 생각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건 정말 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나쁜 거 쓴다고 다 잡아갈 수 없고요. 뭐 다 막을 수도 없고, 결국 이 자정이 개인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쓰시는 분들이 좀 한 번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절대 명제처럼 사실 저희 영역은 이제 그렇게 취급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억압이 워낙 일반화돼 있던 시절이니까 아무나 표현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글 쓰는 게 내 존엄하고 연관된 거고, 내 정신을 맑게 할 것이냐 아니면 더럽힐 것이냐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너무 갑자기 풀려버려서 생기는 문제가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을 되게 애매해서 보니까 박한순 박사님 또 오늘 이거 가져오시기도 했고, 우리 박한순 박사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1년 4개월을 함께 해주신 저희를 버리고 학교로 들어가십니다. 어그로성 발언. 마지막 수회도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네, 장수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1년 반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목전 토크 통해 가지고 저도 지식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된 걸 저도 스스로 느끼겠고요. 뭐 저보다 더 지식이 풍부하고 또 이제 다양한 내용을 좀 가져오실 다음 분이 더 맡아가지고 더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실명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은 어떤 것들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 제안을 만약에 해주시면.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그만 도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시간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1년 반 하면서 약간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3개월 정도 하시고 가는 분 이렇게 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래 3달 정도라면 내가 몇 번 가서 또 내 얘기 좀 해볼 수 있겠지라고 전문가 로테이션 시스템 그런 거죠. 이게 이게 뭐 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고정 멤버는 또 고정 멤버로 있고 또 계속 바뀌는 멤버는 바뀌는 멤버가 또 있고 다 바뀌면은 또 이게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월 제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아까 휴가도 못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또 신선한 지식의 향기를 또 주셨는데요. 박한순 박사님의 앞날에 굉장한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 목마른 사람에 대한 전방위 토크는 서유미 작가, 손정희 변호사, 그리고 이종필 교수님, 박한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자를 저희 쪽 학술 용어로는 프로보커터, 즉 자극적 선동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프랑스어 에이장 프로보커테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동료를 가장해서 불법 행위를 자극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공작원이나 밀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어그로의 종착지는 공동체의 붕괴라는 건데요. Do not feed the troll이라는 표현이 있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극해서 크는 이런 괴물에게는 주목이라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면역 감소와 새로운 변이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